경찰서를 왜 가요? 그냥 병원비 조금만 주시면 합의해 줄게요. 많이 다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다려 보시죠. 됐어요. 이제 안 아픈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어딜 가시려고요? 방금까지 많이 다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이 된 퇴직 검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법조계에서 꽤 오래 일하며 많은 사건을 담당했지요. 정의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겁니다. 퇴직하고 나면 평범한 노인네가 되어 조용히 여생을 보낼 줄 알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자연과 도심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곳이지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만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아침마다 동네 뒷산에 올라 바람도 쐬고 텃밭을 가꾸며 여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 들어와 장난치는 걸 보면 참 정겹기도 하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어딜 가도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어르신들을 노리는 못된 인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법을 다루던 사람이니 적어도 쉽게 당하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는 오래된 국산 중형차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타는 최신식 전기차나 수입차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제 손때가 무더정이 든 차입니다. 오래됐지만 관리가 잘 돼서 아직도 엔진 소리가 부드럽고 브레이크 하나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시장에 가려면 큰 도로를 지나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날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차를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차에 부딪힌 느낌이었지요. 순간적으로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런데 웬 젊은 남자가 제 차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소? 하고 다가갔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아이고 허리가, 다리가, 어르신 저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거 일부러 사고를 낸 놈이구나. 하지만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가 다쳤다는 거요? 그러자 청년이 손으로 허리를 부여잡고는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그냥 깔끔하게 합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며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세상이 참 편해졌구만. 요즘은 사기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치는 건가? 이 순간 제 오랜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구나. 제가 일부러 손을 덜덜 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자 이 사기꾼 녀석은 잽싸게 분위기를 주도하려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경찰까지 가는 건 서로 피곤한 일이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합의하시면 어떨까요?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표정 속에는 뻔뻔함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이런 놈들이 많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자주 접했지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첫째, 이 녀석은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일부러 뛰어든 놈이다. 둘째, 사기꾼이라면 분명 배후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런 놈들은 물증이 없으면 발뺌할 테니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일부러 허둥지둥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요즘 눈도 침침하고 정신도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먼. 그런데 말이야. 저기 블랙박스가 다 찍지 않았겠나? 그 순간 이놈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경찰까지 갈 것 없죠, 어르신.
그냥 병원비만 조금 주시면. 눈빛이 흔들리고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놈이 경찰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 이쯤 되면 사기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 제가 경찰 부르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괜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랑 좋게 해결하시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말이 나왔습니다. 이놈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리한 입장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머뭇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달라는 건가? 사기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다친 걸 생각하면 병원비랑 치료비, 위자료까지 해서 한 3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순간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차를 본 순간부터 이놈은 합의금을 뜯어내려 계획을 세웠던 것이겠지요.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도 곤란하니 현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작게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을 찾아와야 하니 어디 보자. 112번이었나? 그 순간 이놈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어르신. 경찰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태연하게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사기범인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기꾼의 얼굴이 순간 새파래졌습니다. 어르신, 그럴 필요까지야. 그때 마침 도로를 지나던 경찰차 한 대가 가까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하자 이 사기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저 사실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냥 가볼게요. 그러더니 몸을 획 돌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순식간에 막아서더군요. 어디 가십니까? 사고 조사는 받아야죠.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하자 사기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합의금은 왜 요구했죠?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사기꾼에게 더 이상 변명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자, 이분도 피해자니까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으시죠. 저는 조용히 차 문을 닫으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기꾼이 속한 조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치밀한 놈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저는 차로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였죠. 사기꾼이 뛰어든 순간을 천천히 되돌려보다가 화면 속에서 섬뜩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맞은편 길가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 분명히 사고 순간을 정확히 노리고 촬영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목격하면 당황하거나 뒤늦게 반응하기 마련인데 이 남자는 처음부터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찜찜한 마음에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담당 형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 요즘 엄청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제야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꾼 한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다. 그때 형사가 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놈들 잡으려고 하는데 뿌리가 깊어서 쉽게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낳았을지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형사의 책상 위에 놓인 사건 기록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놈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구나. 혼자서 이 문제를 파헤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놈들은 단순한 길거리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단순한 개별 사건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을 터. 저는 예전 검사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경찰청 보험사기 전담반 형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와는 오랫동안 함께 사건을 다뤘던 사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야. 보험사까지 연계됐을 가능성이 크니 내 쪽에서도 조사 좀 해봐야겠어.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 우리도 최근 같은 유형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서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참입니다. 보험사에서 석연찮은 합의 처리를 해온 기록도 있고요.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의 교통사기가 끊임없이 늘어났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합의금을 건네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고 건수 자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전담반 형사는 제게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추적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쉽게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도 의심 가는 정비소나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놈들은 단순히 도로에서 뛰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사고 후에 특정 정비소에서 수리하고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가 이미 의심하는 곳이 있었다면 그곳을 추적하면 반드시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조직의 실체를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신고로 끝낼 게 아니라 직접 녀석들의 내부를 파고들어야겠다. 보험사와 연계된 사기 조직이라면 나 역시 그들의 고객이 되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 오랜 검사 생활 동안 익힌 수사 감각을 다시 꺼내들 때가 왔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조직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직접 덫을 놓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런 작전을 실행하는데 경험이 많았습니다. 검사 시절 조직 범죄를 추적할 때 일부러 미끼를 던져 덜미를 잡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행동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이자 전직 경찰관인 박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형, 오랜만에 나랑 한탕하지 않겠나? 한탕이라니? 설마 또 수사 놀이할 생각이야? 놀이가 아니라 직접 사기꾼을 잡아야겠어. 박형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제 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가 동한 듯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래, 나도 퇴직하고 나니 심심했는데 한번 신나게 해보자고.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짰습니다. 우선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 사기단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자주 사고를 내는 도로, 보험금을 노리는 타깃이 되는 차량 유형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사기꾼들이 노릴 만한 차량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제 차 앞으로 급히 가로막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부러 넘어지듯 굴렀습니다. 쾅! 차량이 미세하게 충돌한 느낌이 났지만 분명히 이건 일부러 만든 사고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야야, 어르신, 큰일 났어요. 병원비가 깔끔하게 합해 보시죠? 그리고 놀랍지도 않게 바로 뒤편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두 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아, 역시 예상대로다.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어휴, 내가 잘못했네. 근데 내가 블랙박스를 안 가져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공범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아, 블랙박스 없으세요? 그럼 뭐 서로 좋게 해결하면 되죠. 이제 놈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형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명의 형사들이 달려와 사기꾼들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사기꾼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어르신, 이게 대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사들은 촬영하고 있던 공범들의 스마트폰을 회수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봐,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지. 그렇게 현장에서 보험 사기단의 행동책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 진짜 놈들, 이 사기단을 움직이는 배후를 밝혀내야 할 차례였습니다. 날 저는 경찰서에서 체포된 놈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시치미를 떼더군요. 그냥 실수였습니다.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과 촬영된 스마트폰 영상을 하나씩 들이밀자 놈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가 오랜 검사 생활을 하며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초반에는 당당하게 부인하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말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 한 놈이 한숨을 내쉬더니 작게 중얼댔습니다. 어차피 우리만 잡혀봤자 또 다른 애들이 계속 굴릴 텐데. 그 순간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놈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중요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경찰이 다그치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미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소규모로 움직였어요. 그냥 몇 명이 모여서 보험금 좀 타먹고 그랬는데 잠시 말을 망설이던 놈이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근데 백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규모가 커졌어요. 그 인간이 건달 출신이라 방식이 달랐죠.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야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사기는 예전부터 있던 범죄였지만 이 정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뒤에서 조종하는 인물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백 사장이라는 자였습니다. 경찰도 이 이름을 듣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백 사장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고 조작팀, 허위 진단서 발급병원, 정비소까지 연결된 거대한 보험 사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조직원 중 하나가 직접 그의 이름을 언급한 겁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구나. 백 사장, 그놈을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잠복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한 사고 조작이 아니라 이들이 보험사와 의료기관까지 연계된 거대한 범죄 조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몇몇 분들은 용기를 내어 사기꾼들과 나눈 통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보험사 내부에서도 수상한 합의 처리가 다수 발견되었고 결국 내부 직원 중 몇 명이 이들과 결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비소와 병원 근처에 형사들을 투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허위 진단서가 꾸며지고 보험금이 조직적으로 분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건 그저 몇몇 사기꾼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백 사장의 사무실을 급습한 것입니다. 사무실 문이 강제로 열리자 내부에는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서류와 컴퓨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백 사장은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경찰들을 보자마자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경찰들이 사무실을 수색하는 동안 저는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문서들에는 피해자들의 합의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피해자의 이름 옆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고 심지어 정비소와 병원에서 얼마씩 가져가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책장 한쪽에서는 가짜 병원 진료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빼돌린 흔적이었습니다. 백 사장은 순간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형사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합의금으로 끝낼 수 없을 거요.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30여 명을 한꺼번에 검거했습니다. 그들과 연결된 정비소와 병원은 불법 혐의로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보험사 내부에서도 연루된 직원들을 색출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이들 조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어르신들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보험 사기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백 사장과 그 일당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이미 언론과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방청석에 앉아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 사장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평소 건달처럼 호탕하게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는 초조한 얼굴로 재판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밝혀낸 증거들이 하나하나 공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블랙박스 영상,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병원의 기록, 정비소와 보험사 직원들과의 연결고리까지 모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백 사장은 처음에는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조직원들이 줄줄이 자백을 하기 시작하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판사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다 뒤집었을 순 없다. 나만 처벌받을 게 아니야. 병원장이랑 정비소 사장, 보험사 직원들도 다 한통속이었다고. 결국 그는 자신의 가명을 기대하며 내부 정보를 모두 불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사기단에 가담했던 정비소 사장들,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들, 보험사 내부에서 사고 기록을 조작하던 직원들까지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보험 사기 조직에 연루된 50여 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백 사장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5년. 이제 그는 오랜 시간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법을 우습게 본 죄값 톡톡히 치르게 될 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보험 사기단 사건은 제 손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많다고 해서 쉽게 속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놈들도 알았을 겁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한 것 같았습니다.